네, 이번 시간에는 군자산의 약속에 의해서 그런 결의를 통해서 주사파들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당직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전격적으로 분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촉발점이 된 사건, 1심회라는 간첩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10월 달에 1심회라는 단체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회의 주된 연행자들은 이정훈, 장민호, 마이클 장이라는 분이죠. 그다음에 손정목, 최기영, 박경식 등. 이분 최근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2000년도에 좀 입국하셨죠. 이 사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었던 최기영 씨가 사회단체나 민주노동당의 간부들 300여 명의 그 명단과 성향을 파악해서 조선노동당에 보고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이 불거져서 결국에는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는, 즉 진보 신당으로 분리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북이라는 말이 보수 쪽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아니죠. Nope. 조승수 의원이 그때 종북주의를 척결하라 이거를 해가지고 종북주의라는 말이 쫙 퍼져나간 거니까 그제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조승수. 다 그냥 보수가 만든 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종북 세력 뭐 빨갱이 그냥 딱 그쪽에서. 1심의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범인은 잠수부부 사무처장을 하고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건이니까 그 당시에 30대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자꾸. 최근에도 물어봅니다. 이 사건이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예, 두 가지 맥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안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공안 사건을 터지면 그것이 이제 안기부의 모략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기부가 좀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안기부가 발표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은 다 진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특징적인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장민호 씨가 미국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대남 공작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해외가 훨씬 일하기 편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국내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거죠. 이게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김성만 구미 유학생 예속감정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독일에서도 뭐 그렇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정훈 씨는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잡혀가기 전인가 한번 봤었는데, 꽤 봤어요. 근데 전학년 고대 산민투 위원장이었거든요. 386 세대, 전투적 386 세대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해외를 경로로 한 386과의 결합, 이게 특징적인 사건이었죠. 처음에 이거를 접하고 저는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보통 예전에 보면 뭐 무림, 항림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게 수사기관에서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조직 이름을. 무림도 그렇고, 항림은 그 서울대 옛날 그 인문대 앞에 있는 항림 커피숍에서 자주 만났다고 해서 항림이 된 거고, 무림은 사실 그 무림 소설 같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조사하던 형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무림이다 이러고. 항림은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1심에 그래가지고 빵 터졌어요, 처음에. 뭐 1심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조폭 이름 같잖아요. 저는 딱 그 듣고 약간 사막회? 네, 그렇죠. 네네, 약간 그래서 그런 거랑 이게 비슷하게. 간첩단 이름이 이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좀 보면 이건 직접 지은 건가요? 그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그 얘기를 1심 단결이 되게 중요한 멘트예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통역당 사건의 복습입니다. 여기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 통역당, 중앙당이 있는 통일혁명당이 있죠. 통일혁명당도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소조 중심으로 가잖아요. 한민전. 그런데 그 한민전이라는 건 지난번 대남 선정기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앙당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지역에 예. 남쪽에 있는 소조 단위가 북한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짓고 그거를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슷한 사건이 왕제산 사건이라고 왕제산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이게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그만 사건들이 많아요. 있어요. 이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죠. 그럼 이게 소조의 이름이다. 예, 아. 소조의 이름입니다. 예. 소조의 이름인데 그게 당이에요, 당. 그러니까 당이 그치. 예, 소조 예. 형태를 예.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커다란 중앙당으로는 존재할 운영을 할 수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렇게 조그만 형태의 소조 형태의 당. 그 이름이 일심회. 네. 이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안에 들어와 있었다. 주요 간부로. 네. 보시면은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민호, 마이클 장이라는 분은 이제 개인 사업자, 한국 국내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시면서 자신의 회사에 있는 직원까지 포섭을 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간첩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해가지고 아마 만기 출소하신 것 같고요. 만기 출소 후에 저기 강제 출국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정훈 이 사람 같은 경우 3년, 징역 3년.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 당시는 아마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까지 하신 것 같고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기영님 같은 경우 민주노동당 그 당시에 사무부총장을 지내셨고 징역 3년 6개월 형을 사신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외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얼굴 뵀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건 터졌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외대에서 총학생회 간부도 하시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랬었고 이제 그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클 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대학을 1년 정도 다니고 이제 해외로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정훈과 장민호를 연결해주는 이 사람으로 나왔던 사람이 허인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정훈과 허인회는 고대 같은 그였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장민호하고 연결됐다라고 했을 때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었죠.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왜 심각해졌는가? 자기 당의 사무부총장이 자기 당원들과 간부들의 명단과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서 북한에 넘긴 거죠. 즉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내 당의 정보를 북쪽에 넘겨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냐면 공방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제명하라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가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상정, 노회찬 등등이 탈당해서 소위 이제 PD가 탈당해서 진보신당을 차리게 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원래 PD, 노회찬, 심상정의 PD들이 만들었던 민주노동당이 후에 들어왔던 주사파 세력들에게 당권을 넘겨주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게 바로 1심의 간첩 사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우리 대부분은 잊혀져 있고, 이게 간첩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들 변호사의 발언을 보면, 이거는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탄압하기 위한, 이 수단에 불과하다. 이건 조작된 거다. 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실형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재심이 있거나 이런 일이 없었고, 아마 마이클 장 이분은 최근에 작년에 아마 어머님이 편찮으셨는가 이제 그런 계기로 해서 작년 2020년도에 일시 귀국이 허용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 8월 20일에 허용이 됐었고 이제 어머니 간병차 입국이 들어왔었네요. 네. 유승균 아직도 못 들어오잖아. 그냥 유승준이 간접단 사건 일으킨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구나. 갑자기 유승균 너무 불쌍해. 유승준은
완전 결이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 다른 거죠. 죄송해요. 제가 이제 다 그걸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근데 1심에 관련돼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1심에 관련돼가지고 1심의 멤버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다. 당시에 당시에. 그럼 노무현 정부. 노무현 네. 정부에서. 음. 그런, 이제 확인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김순규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국정원장이 잘리죠. 네? 진짜로? 그리고 그때 지목되었던 음. 그 청와대 행정관이 지금 이 정부에서 대단히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신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정부 때 이 1심의 사건이 노무현 정부 때예요. 예. 이때 간첩 관련자가 청와대 직원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걸 확인차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갑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거부되고 결국에는 수사를 하려고 했던 국정원장이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저 좀 놀란 게 노무현 대통령은 저한테는 이미지가 그냥 되게 좋은 청렴 결백 약간 이래가지고 그런 게 하면은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막으셨다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지목되셨던 분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망설였겠죠. 하나는 남쪽의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인 어떤 정통성 이거를 지키려는 관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보수 세력의 음모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자라고 보는 게 너무 강했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사실이 어떻게 유출이 됐냐면 위키리크스 알죠? 그래서 위키리크스가 미국 그 외교 문건을 털어서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버시바우가 미국에 보낸 전문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2011년에 특종으로 보고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위키리크스에서 외교 전문에 버시바우 주한 대사가 김순규 사태를 둘러싼 의혹들이라는 걸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미 대사가 미국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국정원 관계자들이 또 얘기를 했어요. 외교 전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라고 취재에 협조를 했고, 거기서 내용은 대통령이 김 원장을 따로 좀 보자라고 했고,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이거 자진해서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해달라. 그리고 10월 27일 날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김 원장은 재임 중일을 대박이다.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순규 원장은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지금 취재를 해서 이때의 그 1심의 사건과 관련됐었던 주목받았던 청와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말을 못하지. 그런데 제 구독자들 센스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현재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공 라인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본질적인 논쟁은 뭐냐면,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그러니까 1심의 사건의 증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는 그 당시 NL들도 이 사건이 진짜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잘 모르는 이게 B급 NL들한테는 유진한테 째려본다. 나 진짜 그랬어? 그렇지. 막 분당에 분노하면서 생전 안 가입해서 민주노동당 가입하시고 가입해서? 국회 가셨잖아, 나. 그러니까 B급 NL들한테는 자꾸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핵심들은 그러니까 그거 진짜다. C까지 내리면 안 돼. B에서 멈춰. B 정도만. 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심회라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얘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그러니까 위협하는 어떤 암적 존재인 거냐 이런 시각이 이 관점이죠. 이 안기부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어떤 전통 위에 있냐면 그러니까 간첩이나 혁명가나 통일운동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봐왔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 같은 사람은 간첩인데 신영복 선생을 막 존경하고 이래왔던 전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민전을 이렇게 해왔던 전통이 다 있으니까 동지지 뭐. 은연중에 1심회라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가 아니라 통일운동에 그러니까 한국 변혁운동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NL하고 누가 그 1심회 사건의 제명에 반대했냐면 다함께 친구들이 반대했는데 다함께 친구들이
다학계인가 국제사회주의자 얘네들이 격렬하게 뭘 반대하냐면 이건 그러니까 한국 변혁 운동의 하나의 길이다. 주사파로서의 길이인 거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벌하거나 해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거죠. 왜냐면 자기들도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이 이게 근본적인 논쟁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사건 결국에는 탈당을 하고 진보신당을 차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최초냐면 계속 학생운동권에서 주사파와 PD는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일부 학교나 여러 곳곳에서 총학생회 선거에서 뒤집히고 엎치락뒤치락 한 학교도 있고 계속 주사파가 잡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PD들은 학생운동 당시에 단 한 번도 저자들이 종북 세력이다 혹은 맞아, 이런 맞아, 내용을 맞아. 한 번도 밖으로 내뱉은 적이 없지. 없었어요. 맞아요. 주사파는 이제 진짜 확실히 알겠거든요. 네. PD 한 번만 PD 는 정리해 주세요. PD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프롤레타리아 주사파 애들 다 이해 다 되는데 PD는 뭐 같은 색깔이면서도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뭐 이게 비NL인 한국 건가? 사회의 주요 모순을 민족의 모순으로 볼 것이냐, 노자 간의 모순으로 볼 것이냐인데요. 좀 어렵죠. 민족 그러니까 간의 모습. 민족이랑 외세와 반외세 세력으로 나눠서 네. 식민지를 척결해서 민족 통일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민족 통일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면 NL이야 목표가. 네네. 근데 노동자와 자본가가 주요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모순이기 때문에 네. 노동자의 혁명으로 자본가를 척결하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가 주요 목표면 PD야. 아, 그러면 약간 노동자 중심이 PD고 예. 그 다음에 그냥 반미 같은 느낌이 네, NL. 민족 자주 이렇게.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끌어들이면 NL이고 북한 끌어들이지 않으면 PD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한을 좋아하면 NL이고 북한을 싫어하면 PD예요. 야, 네네. 완전 됐어요. 네. 둘 다 빨갱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PD들은 이제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완전. 그렇지. 그러하지만 장기적으로 PD들의 지향점도 요즘 궁극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었었단 말이죠. 완전. 근데 대중적으로 그렇구나. 이 저자들은 종북이다라고 맞아. 공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그치? 저는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네. 그 NL 친구들의 그 황당했었던 표정 기억해요. 애들이 폭력을 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너 나 때리면 나 신고할 거야 경찰에. 그리고 나 니네가 했었던 거 안기 보여줘서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가더라고. 그런 인간을 처음 만나 봐.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안기부에 신고할 거야. 처음 맞아, 봤어. 맞아. 그 안기고 싶은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2008년 PD가 종북이라고 지적하면서 NL과 PD가 다른 거라고 정립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시도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남쪽의 대북관이 변화하는 거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1심이나 이런 사건을 그러니까 공작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와 진보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하니까 2008년에 총선을 치렀는데 오히려 강기갑 의원 당선되고 이정희 의원 당선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살아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건 역설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강화되면서도 북한을 고리로 한 어떤 일련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 생각하는 이상한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워낙 조작 사건 뭐 이런 대중들은 그냥 몰랐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민주화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 이런 내용을 모르죠. 이거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현실 정치와 그 무관하냐 지금 이 사건이 계속 그 통역당부터 우리가 했던 통역당을 제일 먼저 했었던 이유가 그 사건부터 연결돼 가지고 지금 현실 정치에 상당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기영 지금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지금 아마 그 민중당의 이름을 바꿨죠. 진보당으로. 아마 여기 진보당의 정책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번 그 페이스북 하시니까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최기영님의 부인과 오빠가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아마 문제가 됐었어요. 또 사건이. 근데 이 오빠가 누구냐면
김삼석 씨입니다. 김삼석. 윤미향 남편. 윤미향 씨 어? 남편이에요. 네. 그 지금 계속 SNS 올리시는 그 맞아요. 네, 남편이요? 맞아요. 아, 그 그래서- 정대엽 삼성. 예, 예, 예. 이거 다 연결돼 있네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지. 다 연결돼 있지. 그래서 그 윤미향님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시고, 국회의원이죠. 김삼성님은 지금 아마 수원신문인가요? 거기 지역 언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났는데. 네. 그래서 그것과 그때 이제 그 안성에 국회의원 있죠. 그때 그 정대협 그 정의기억연대 문제됐을 때 안성의 현직 국회의원,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인 이분이 그 숙소 그 집을 연결해주고 했었다는 분도 그분도 이제 안성 신문사 대표를 하고 있어요. 지역 신문에. 그래서 김삼성님과 이렇게 두 분이 그런 지역 신문사로 이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연결되고 우리가 이거는 공안 사건이고 조작되고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찾아보고 그 판결문을 본다거나 그 판결 결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후에 어떤 행적을 하고 계신가를 찾아봤을 때 이건 조작된 사건이 아니구나라는 물음표는 물음표를 100만 개쯤 할 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건. 학연, 지연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북연. 하고 네. 엄청나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민주화 운동과 그 사람의 사상 혁명 운동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87년 6월 항쟁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이제 혁명 운동, 사상 운동의 관점에서 또 했던 또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장기간 이 전체가 그냥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CA를 했건 북한과 관련된 건 주체사상을 했건 간에 이건 조작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나 그렇게 쭉 기술되어 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쓴 민주화 운동사를 쭉 봤더니 만약에 그 책만 보면 한국의 학생 운동은 그냥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야. 근데 가끔가다 이제 주사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건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포장돼 버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해져요. 하나는 이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형량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 백태웅이나 그다음에 민혁당 백태웅 씨가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니까 무장 봉기를 주장했는데 92년 구속돼서 99년에 출소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태웅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98년, 99년, 2000년에 걸쳐서 대규모 사면을 했기 때문에 대거 다 출소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복권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쉽게 복권해요. 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높은 자리에 가 있어 지금. 저 사람 저건데?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나 주체사상 혁명운동을 할 때는 나는 그런 자리에 못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내가 혁명운동을 하니까 나는 거리에서 싸우다 죽거나 풍찬 노숙하다가 얼어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을 바친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저 생각을 가지고 저기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네. 약속이 실현된 것 같아요. 약속이 실현된 것 네. 같죠. 원래 네. 의도한 근데 건 우리 아니었는데. 생각에는 그렇게 군자선의 약속을 실현해서 한국을 바꿀 줄 알았더니 집을 사고 유학을 보내고 짜증나지. 군자선의 약속의 마지막 버전은 유학 보내고 집 사고 입시 비리 뭐 이런 거지. 아니 본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어. 자기가 그래 이렇게 큰 집에 살 줄은 몰랐을 거야. 근데 약간 좀 좋은 거 맛보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란 게 다 욕심이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정신보다는 이제 배 채우기식 좋은 거 있고 그걸 놓치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 민주화 운동이고 과거 얘기고 다 흘러가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도 이게 이렇게 다 그냥 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모든 거를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고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든 위대하신 조국님이 계신 거죠. 조국님이 아니었다면 민경훈 소장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맞아, 그건 네, 맞아. 와. 아니 저하고 어떻게 잠깐만. 민경호 선생님이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CA하고 상상을 상상은 안 할 수 없는 한다니까. 저 그냥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하고 막 학생들 가르치던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술 마시는 거 네. 좋아하고 여기서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근데 했겠어요. 재밌지 않아요? 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쫄깃해요. 제 인생에서 지금. 뭔가, 느낌 완전 달라요. 산삼 먹는 느낌이에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덮어두고 갔을 얘기들을 다 꺼내게 만드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의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의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사람들이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신문이고 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에서 벌어진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나는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사회는 독립된 자주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식민지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지배 세력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을 걷어내야 되는데 남한의 힘만으로는 미국을 걷어낼 수 없으니 남북의 힘을 합쳐서 우리의 어떤 제국주의 미국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주 독립을 쟁취한 후에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노선이잖아요. 이들 노선이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제 거죠. 이걸 민주화 투쟁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지.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얘기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이게 윌슨주의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 만든 유엔이라는 게 그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했었던 그 윌슨주의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실행된 거고, 신탁통치니 기타 등등 미국이 구상한 세계는 식민지를 없애고 자유항행과 그래서 관세, 블록 경제,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만 원료, 독점적인 관계를 어떤 나라를 그 나라가 노동과 자원을 독점적으로 자기 모국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이용했었던 걸 다 부시고 모든 자유항행, 바다도 마음대로 이용하고 세금이나 관세도 이렇게 가트가트 이렇게 만드는 체제에서 우리의 지금의 2020년 보면 우리 한국은 그냥 교육국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만들어놨었던 그 브레튼-우드 질서, 윌슨주의 질서가 식민지 질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식민지 질서가 아니었었던 걸 우리는 반식민지라고 얘기하거나 신식민지라고 미국 입장에서 환장하지. 야, 식민지 가지고 있으면 제국들이 계속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식민지를 없애고 자유교육 질서를 만들어놨더니 뭔 자다 봉창 두드리는 셈이야. 미국 입장에서 황당한 거야. 그리고 특히 야 한국 너 이 체제에서 가장 득 많이 보고 가장 비리비리하던 빈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든 세계 질서에서 이렇게 성장한 니네들이 우리를 식민지 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동맹이라니까 동맹. 그게 아까 어제 우리가 군자산의 약속을 또 읽었잖아. 한 20년 그걸 만에. 다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네. 아이고. 뭐 생각보다 간단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서론도 꼭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똑같기 때문에. 나는 근데 옛날에 우리 이제 학생운동 하면 항상 연설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대에 서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근데 한 선배가 저놈의 조국은 몇십 년째 백척간대에 서서 떨어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제 그걸 보면서 딱 그런 느낌이 뭐였냐면 얘네들 어차피 이렇게 쓰는 용어가 몇십 년 동안 한 번에 안 바뀌잖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었어. 그게 60년대 신영복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좀 말이나 돼. 근데 2000년도잖아.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있고 뭐 네. 이렇게 통신수단 있고 이런데 근데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문과 다 틀렸어. 막 그 정세분과 내가 중간에 물어봤잖아요. 이게 언제 쓴 거야? 다 틀렸는데? 그러니까 특징이 60년대랑 2000년대랑 똑같아. 항상 경제적 예속이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오히려 PD 사회주의자들은 법정에서 외쳤거든요. 아, 그래 나 사회주의자야. 아 맞아요. 그렇게도 외치기도 했고 뭐 산호맹 같은 경우는 아예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렇게 아예 간판을 걸었잖아요. 강령에도 지금 그렇게 써놨고 그래서 이제 뭐 감옥 가고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사파 뭐 NL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픈해서 그럼 이제 얘기하는 게 딱 똑같은 거예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숙된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조직도 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를 외친다고 한들 뭐 경찰서를 털어서 뭐 군부대를 털어서 뭐 무장봉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식의
그런 조직 활동을 하겠다라는 조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가졌던 주체 사상에 입각한 어떤 이런 이상을 가졌던 간에 그거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끔 열어놨으면 좋겠다.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없애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떤 그 무장을 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이제 다른 법, 뭐 형법이라든가 반역죄 만들어야 그렇죠. 돼요. 반역, 내란죄 이런 걸로 처벌하는 걸 만들고 자신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포용할 수도 있는 이걸 과감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좀 성숙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제 네. 생각에는 네. 일단 이 사람들 없어지고 음. 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게 너무 섬찟해 나는. 2020년에 너무 셌나? 아니, 지금은 이제 뭐 권력 투쟁의 장이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그런 제도를 무시하고 막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제도나 그 조직의 관행이라든가 룰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모임의 시민들이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안 합니다. 예, 못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시민 사회가 굳건해져야 이런 논의도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무슨, 뭐, 어느 정도 이제 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사회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왜 6.25 전쟁을 겪고 나서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식, 그 전쟁 트라우마가 한 세대를 막 지배해버리면서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세례를 받고 자란 또 이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회적 집단 정신병이 또 한 시대를 가야만 이게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저 진짜 문바들 보면은 얘네는 한국말을 쓰는 애들이야. 진짜 연번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이 안 통해요. 그래도 좀 제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책을 보면 그나마 뭐 통계나 이런 설문조사 한 걸 보면 그나마 좀 이렇게 80년대생 이후에 출생한 우리 세대들은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좀 자유로운 자유롭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된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좀 정리가 되기도 해야겠지만 왜냐면 시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논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걸 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티가 너무 결려. 그래서 이런 거 자료 찾으면은 막 힘들어요. 네, 사실. 오늘도 장시간 자 얼굴이 다들 이렇게 상기돼 있고 뭐 그러신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의 사건은 네. 1심의 사건은 그러니까 공안 사건치고는 증거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어 관계됐던 사람들이 매우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판단의 여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수 세력의 음모라고 몰아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인위적으로 부추기는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1심이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사건들이 그것의 의미나 어떤 실체가 장기간 은폐돼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이거를 해소하는 게 1심에는 끝난 거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재적 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한 말씀. 저요? 앤디 클로징 멘트.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정파 싸움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세력 더 많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위해서는 내 말에 힘이 세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 당의 힘이 더 세야 된다. 근데 단순히 이런 걸로만 봤어요. 그냥 흑과 백.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외에도 어떤
뭔가 사상적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서 힘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단순히 이익 가지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쪽 그 본사의 지령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좌우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어제 2화 때부터 계속 쭉 오니까 계속 여기가 너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걱정 같은 게 좀 싹이 틔워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 많은 일반 학우들이 이런 것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알고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이제 공론의 장에 올려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다른 주제들, 또 이제 현실 정치, 지금 현실 정치와 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 또 우리가 모르게 스쳐 지나갔던 사건이지만 좀 예의주시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또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소장님이랑 같이 밤에 통일 선봉대 참가를 부르셨어요? 네, 둘이 막 부르면서 막 이제 우리는 이제 둘이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다 맨 그런 노래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막 비가 많이 왔을 때 진짜로 막 전국을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돌면서 비가 막 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기억들이 막 나고 가슴이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거나 무슨 땅 투기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던 바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됐고, 내가 굉장히 자유주의를 사랑하는 아이구나. 그러면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사는데, 그 선배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신념이 뜨거웠는데, 자기 생각이 바뀐 것도 얘기하지 않고 뒤로는 땅 사고 유학 보내고 나쁜 짓을 맡게 하면 공금횡령, 문서유저 이런 것도 그래. 그러면 사실은 저는 내가 살아왔던 한 20년, 30년의 세간들이 다 똥칠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더러워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면 나는 이제 그냥 예전에 집권 세력과 똑같이 뒤에 헤쳐먹는 나쁜 놈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사시던지 아니면 운동권이면 운동권답게 사시던지 해서 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세월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똥칠하지? 정말 기분 더럽다 여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같이 엮여서 들어가는 게 네. 굉장히 불쾌해요. NL이 굉장히 부패한 세력 같잖아요. 저 아니, 물론 거기- 주변부 NL이긴 한데 저는 안 부패해 있거든요. B급 애들. A급도 말씀하시죠. 뭐 말씀하시는지. S급. 예심을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기영 씨가 당원 명부 3,000명을 북한에 보고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거는 그거는 PD의 길도 있고 NL의 길도 있고 IS라고 그 국제사회주의자의 그룹도 있는 혁명운동의 한 길인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가 이 두 가지 갈림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가요. 지금 와서 보면 그냥 동경이었어. 미국과 유럽에 대한 동경이었어요. 맞아. 가난한 나라의 청년들이 저렇게 살고 싶었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형님들은 돈이 필요하지. 저는 그러니까 이념은 사라지고요. 이념은 사라지고 품었던 욕망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심무화지경.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써줘야 된다. 민주하고 나발이고 다 그냥 폐허 다 폐허.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과 구별지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구독자, 여기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